혹시 생각에도 일종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생각이라는 행위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고, 그 규칙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생각의 퀄리티를 정말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마누엘 칸트가 그의 책 논리학 강의에서 정말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보통 논리학 하면 떠오르는 그런 복잡한 기호나 수학 공식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탐구.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때 따르는 그 숨겨진 운영체제, 그 OS를 밝혀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왜 때로는 놀랍도록 명쾌하게 판단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정말 어이없는 실수나 편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지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지금부터 칸트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칸트는 우리의 생각이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같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유체역학의 복잡한 방정식을 단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그 법칙에 완벽하게 순응하면서 헤엄칩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법칙, 즉 논리학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생각하고 대화하고 또 결정을 내립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걷고 또 한국어 문법을 하나하나 떠올리지 않고도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미 이 정교한 논리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그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논리학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 생각의 규칙들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정비사가 엔진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차를 정밀하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인지적인 오류를 줄이고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규칙들을 아는 건 우리 정신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논리학은 바로 우리 정신을 위한 궁극의 사용 설명서이자 더 나은 사유를 위한 튜닝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칸트의 논리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건 바로 이해라는 것 자체를 아주 날카롭게 두 개로 나누어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 겉보기에는 그냥 하나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화가와 지질학자가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에는 칸트가 농부에 비유한 보통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직관으로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 땅에는 이 씨앗이 잘 자라더라 라거나 저런 구름이 끼면 꼭 비가 오더라 하는 식의 아주 실용적인 지혜 같은 거죠. 다른 한쪽에는 학자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건 개별 사례들을 넘어서서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려는 시도입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혹은 대기순환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걸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 즉 보통의 이해를 결코 얕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 보통의 이해가 가진 5가지 강력한 장점을 칭찬해요. 첫째, 복잡한 이론 없이 단순합니다. 둘째, 자기가 아는 그 좁은 범위 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요. 셋째, 현실에 바로 써먹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죠. 넷째,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경험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언제나 명료하고 생생한 힘을 가집니다. 이 문장이 바로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가 길을 잃는 저 구름 위에서 세상을 논하는 학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그 좁은 영역 안에서만요. 모든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힘, 이것이 바로 보통의 이해가 가진 무시할 수 없는 정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가만 생각해보니 일상생활은 상식하고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굳이 머리 아프게 학문적 이해 같은 게 왜 필요하지? 이거 아주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우리가 왜 때로는 경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해요. 칸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눈앞에 보이는 경험의 섬을 떠나서 물리학이나 경제학, 철학이라는 더 넓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할 때 상식이라는 돛담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따르는 상식이나 관행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오류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정말 그런가? 왜? 라고 질문하고 그 구조를 파헤칠 힘은 경험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학문적 이해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을 알았다면 이제 그 이해를 구성하는 지식이라는 재료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뿌리를 파헤쳐 볼 차례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의 원천을 크게 두 개의 거대한 강줄기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강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정신 내부에서부터 저절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천은 바로 역사적 인식, 좀 어려운 철학 용어로는 아포스테리오리 지식입니다. 라틴어로 경험으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 비가 왔다는 사실, 커피는 쓰다는 맛에 대한 지식,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와 같은 사실들처럼 우리가 직접 겪어보거나 듣거나 읽어서 알게 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말 그대로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지식들이죠. 이 지식들은 우리가 세상을 탐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천은 이성적 인식, 즉 아프리오리 지식입니다. 이건 경험보다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굳이 세상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보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의 이성만으로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사과 2개씩을 가져와 볼 필요는 없잖아요. 또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라는 문장 역시 총각이라는 단어의 정의만 알면 경험과는 아무 상관없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험 이전에 이미 자명한 지식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가 두 인식의 관계를 정말 멋지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으로부터 오는 아포스테리오리 지식은 마치 요리를 하기 위한 신선한 재료와 같아요. 세상에서 수집한 데이터, 사실, 관찰 결과들이 바로 그것들이죠. 반면에 이성으로부터 오는 아프리오리 지식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지를 알려주는 보편적인 요리법 또는 문법과 같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와 같은 법칙은 어떤 재료, 즉 어떤 경험을 가져오던 간에 적용되는 생각의 기본 규칙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경험은 우리 생각의 내용을 채워주고 이성은 그 내용을 담는 생각의 형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지식의 종류와 그 원천까지 알았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좋은 지식이란 대체 무엇인가로 넘어갑니다. 모든 지식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건 아니겠죠. 칸트는 어떤 지식이 완전하다 혹은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칸트는 지식의 완전성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슴에 호소하는 미학적 완전성입니다. 아름다운 시, 감동적인 연설, 시선을 사로잡는 광고처럼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자극해서 생생한 느낌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이거죠. 둘째는 우리의 머리를 만족시키는 논리적 완전성입니다. 아주 잘 쓰인 과학 논문이나 정교한 공학 설계도처럼 명확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규칙에 딱 부합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는 감동을 목표로 하고 다른 하나는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이 문장을 통해서 미학적 완전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인은 봄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따스한 햇살과 파릇파릇한 새싹, 살랑이는 바람의 이미지를 정말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우리는 그 묘사를 통해서 감동받고 봄의 본질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미학적 완전성을 완벽하게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아름다운 묘사가
봄이 오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랍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명석한 이해, 즉 논리적 완전성의 영역은 시인이 아닌 천문학자의 몫인 거죠. 시인은 우리에게 봄을 경험하게 하고 천문학자는 우리에게 봄을 설명해 줍니다. 아름답게 느끼는 것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이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완전성이라는 겁니다. 칸트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그는 당시 프랑스 문화를 예로 들면서 표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즉 미학적 완전성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용의 논리적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유효한 경고예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감성적인 광고 문구,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감동받았을 때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내용이 과연 논리적으로도 타당한지 반드시 되물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그저 감성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칸트는 이제 논리학이라는 건물의 가장 핵심적인 골조, 그 엔진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논리적 사고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귀결을 만들어내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거는 어떤 주장의 이유나 전제, 즉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귀결은 그 근거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결론, 즉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칸트는 나무를 근거, 그 열매를 귀결에 비유했는데요. 나무라는 근거가 있기에 열매라는 귀결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논리적 사고는 바로 이 왜와 무엇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거가 다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겠죠. 칸트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구분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 왼쪽처럼 징검다리처럼 위태롭게 결론으로 이끄는 불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결론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나 확률 정도만 제시할 뿐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튼튼한 다리처럼 확실하게 결론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확실성을 제공하죠. 칸트 같은 예시를 한번 보죠. 달에 산과 계곡이 있으므로 달에는 주민이 살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산과 계곡이 있다는 근거가 주민이 산다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보장해 주나요? 아니죠.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은 산과 계곡 말고도 대기, 물, 적절한 온도 등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는 결론에 필요한 수많은 조건 중 하나일 뿐 결론을 확정짓는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충분한 근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한 사업가가 1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가 무역으로 5만을 벌었고 상속으로 5만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댑니다. 이 근거는 10만 달러라는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하죠. 5만 더하기 5만은 조막히 10만이잖아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귀결의 모든 부분이 근거에 의해서 남김없이 설명될 때 우리는 비로소 충분한 근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칸트가 제시한 여러 가지 생각의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해와 학문적 이해, 경험과 이성, 미학적 완전성과 논리적 완전성, 그리고 불충분한 근거와 충분한 근거까지요.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함께 맞춰서 논리학이라는 지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논리학은 감정과 편견의 안개 속에서 헤매던 우리의 생각을 명료한 이성의 전망대로 이끄는 계단과 같습니다. 칸트가 제시한 이 예리한 구분법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었을 때 그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저 주장의 근거는 과연 충분한가? 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닌 단단하고 합리적인 토대 위에 지식을 쌓아 올릴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생각이 가야 할 이상적인 길, 일종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편견에 빠지고 잘못된 정보에 속고
비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면서 길을 잃곤 하죠. 이 생각의 수많은 오류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오류들을 피하고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인간 정신의 그림자, 즉 우리의 오류와 편견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칸트의 놀라운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이마누엘 칸트의 논리학 강의입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복잡하고 어려운 논리 규칙들을 나열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정신의 도구를 어떻게 하면 날카롭게 갈고 닦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칸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생각의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즉 이해의 2가지 방식에서 출발해서 지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논리의 도구를 손에 쥐어보고 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편견이라는 덫을 피하는 법을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정한 사상가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칸트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몸으로 배우는 실용적인 지혜, 바로 상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책상에 앉아서 원리와 원칙을 파고드는 학문적 이성입니다. 이 둘,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보통의 이해는 뭐랄까, 직접 부딪히고 겪어봐야 하는 경험에 깊이 뿌리 내린 지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학식 있는 이해는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원리, 예를 들면 수학 공식처럼 추상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거죠. 칸트는 전자를 건강한 이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직관에 가깝다고 설명해요. 후자는 사변적 이성이라고 하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보편적인 규칙만으로 결론을 쭉쭉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칸트가 정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바로 상식이 때로는 아주 복잡한 학문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농부는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막 논하지는 않죠. 하지만 자신이 직접 만지고 경험한 그 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왜냐? 경험이라는 아주 단단한 길잡이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추상적인 이론이 현실과 얼마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칸트의 날카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칸트는 이 경험에서 나온 상식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 비결을 5가지로 꼽아줍니다. 복잡하지 않은 단순성, 경험에 딱 붙어있는 정확성, 그리고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성, 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론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는 명료함이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겪은 일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상식은 바로 이 생명력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이해와 학문적인 이해, 이 2갈래의 길은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인식이라는 개념이죠. 칸트가 독일어로 에켄트니스라고 부른 이 개념, 이게 이 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안다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는 인식을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려진 어떤 것의 그림자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딱 2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역사적 인식이에요. 예를 들면 어제 비가 왔다 같은 거죠. 직접 겪거나 들어서 알게 되는 사실들이요. 철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아포스테리오리, 즉 사후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2번째는 경험이랑 상관없이 순수하게 이성만으로 알 수 있는 합리적 인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같은 거요. 이건 경험 안 해봐도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바로 아프리오리, 즉 선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칸트가 아주 중요한 칼을 꺼내듭니다. 어떤 지식이 훌륭하다, 완벽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미학적 완벽성, 다른 하나는 우리 머리를 명쾌하게 하는 논리적 완벽성입니다. 이 둘 어떻게 다를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죠. 시인은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를 봄의 한가운데로 데려가서 그 향기를 느끼게 만들어요. 반면에 천문학자는 데이터와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봄이 왜 오는지 이해하게 만들죠. 칸트가 경고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감동적인 이야기에 취해서 논리적인 명확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포장지가 내용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미학적 완벽성이 논리적 완벽성을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하는 어떤 지식의 퀄리티를 어떻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칸트는 4가지 렌즈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걸로 비춰보면 그 지식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첫째, 양. 이 지식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가? 둘째, 질.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진짜인가? 셋째, 관계. 주장의 근거가 탄탄한가? 아니면 모래성인가? 마지막으로 양태. 우리는 이걸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견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건 진리야 하는 굳은 신념으로 믿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이 4가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인식의 본질도 알았고 그걸 평가하는 기준도 생겼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직접 생각을 조립하는 연장을 손에 쥘 차례입니다. 칸트가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논리의 도구, 바로 근거와 귀결의 관계입니다. 모든 단단한 주장은 바로 이 구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걸 나무의 뿌리와 열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근거는 땅속의 뿌리고요. 그 뿌리로부터 귀결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칸트는 모든 진실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다고 말해요. 즉, 어떤 주장이 참이라면 그걸 참이게끔 만들어주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근거가 다 똑같은 힘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는 불충분한 근거와 충분한 근거를 나눕니다. 불충분한 근거는 뭐랄까,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에 없는 거예요. 달에 산이랑 계곡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살 거다. 이건 그냥 가능성을 던지는 거지 확신을 주진 못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바로 이런 거죠. 반면에 충분한 근거는요, 퍼즐의 모든 조각이 딱 들어맞아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가가 10만 달러의 재산이 있는데 그 이유가 상속으로 5만, 사업으로 5만 벌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건 완벽하게 설명이 되죠. 이게 바로 논리적 확실성입니다. 자, 우리가 논리라는 도구를 쓸 때 가장 교활한 적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칸트는 4가지 언어의 함정을 콕 집어서 경고하는데요. 첫째, 공허한 용어,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정치인들이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말할 때 그 진정한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으면 그냥 텅 빈 구호가 되는 것과 같아요. 둘째, 기만적인 표현이고요. 셋째는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그 진짜 뜻을 묻지 않는 친숙한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포장해서 뭔가 대단한 구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동의어적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생각은 안개 속을 헤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연장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까요? 그건 우리 내면에 아주 강력한 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편견이라는 덫이죠. 칸트는 이 편견의 정체를 파헤쳐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칸트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모든 논리적 실수를 일으키고 우리의 판단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편견들, 도대체 이 녀석들은 어디서 태어나는 걸까요? 칸트는 그 범인을 3명으로 지목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모방이에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유행이니까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죠. 두 번째 용의자는 관습입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해왔어 라는 생각의 관성이죠.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게 막는 낡은 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교활한 마지막 용의자는 경향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욕망이죠. 이 세 녀석이 합세해서 진실을 가리는 두꺼운 커튼을 치는 겁니다. 칸트가 정말 날카로운 비유를 드는데요. 옷은 유행에 맞춰 바보처럼 입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까지 유행에 맞춰서 하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의복이나 의례는 유행을 따를 수 있어도 우리의 이해력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칸트는 권위의 편견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유명한 전문가나 인플루언서의 말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지식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서면 나도 똑똑해 보일 거라는 허영심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칸트는 위대한 인물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이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따라하게 만들고 결국 진리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논리의 도구를 배우고 우리를 속이는 편견이라는 덫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통과한 이상적인 사상가, 칸트가 말하는 진정으로 학식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으로 학식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채워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차갑고 명석한 머리의 품격, 즉 지성과 진실을 추구하려는 따뜻한 마음의 품격, 즉 성향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진실을 향한 정직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성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왜곡하는 데 쓰이는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순수한 과학 분야에서조차 이런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칸트는 강조합니다. 칸트는 지식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도 놀랍도록 실용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그는 책을 그냥 읽는 걸 넘어서 소화하라고 말해요. 중요한 책은 먼저 전체적인 숲을 보듯이 빠르게 한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듯이 깊이 파고들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소화라는 건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을 내 생각과 연결하고 비판적으로 질문하면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칸트에게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과시가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류 전체를 편견에서 해방시키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우리 영혼의 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학문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학문이 단지 개인의 부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건 그냥 사치품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칸트는 우리 각자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지식은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창문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두꺼운 벽입니까? 우리의 배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자신의 편견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라는 것. 이것이 칸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이마누엘 칸트의 논리학 강의입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철학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이건 사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이건 뭐 철학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질문일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칸트가 제시하는 지식의 가장 기본 단위, 말하자면 생각의 벽돌 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튼튼한 건물은 기초부터 쌓아 올리잖아요. 모든 확실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근거라는 개념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칸트는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 모든 논리의 뼈대가 되는 관계 하나를 딱 설정합니다. 모든 지식, 그러니까 귀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반드시 그걸 낳은 이유, 즉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하지만 칸트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그렇게 느껴 라던가 왠지 그럴 것 같아 같은 막연한 느낌과 이성적인 확신을 가르는 첫 번째 경계선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이걸 나무와 열매에 비유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열매가 나무 없이 혼자 뿅 하고 나타날 수 없듯이 타당한 지식, 즉 귀결은 그걸 지지하는 근거 없이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나무 그 자체나 열매 그 자체가 아니에요. 둘을 이어주는 그 관계, 그 연결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그게 바로 논리적 추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거가 어떻게 귀결을 낳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말이죠.
모든 근거가 똑같은 힘을 가진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칸트는 완전한 확신을 주는 충분한 근거와 그냥 가능성만 슬쩍 보여주는 불충분한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나눕니다. 충분한 근거는 뭐랄까, 범죄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은 CCTV 영상 같은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을 완벽하게 해소해주죠. 반면에 불충분한 근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하나 같은 겁니다. 용의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건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잖아요. 그냥 가능성만 열어두는 거죠. 자, 칸트가 직접 든 예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 사업가가 10만 털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귀결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5만은 사업으로 벌었고 나머지 5만은 상속받았다고 제시해요. 5만 더하기 5만은 정확히 10만. 어때요? 그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죠. 이게 바로 충분한 근거입니다. 완벽하죠. 자, 반면에 달에 주민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라는 주장에 대해서 달에는 산과 계곡이 있으니까 라는 근거를 댄다면 어떨까요? 물론 산과 계곡은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곧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주민이 살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보여줄 뿐 우리에게 어떤 확신도 주지 못하죠. 이게 바로 불충분한 근거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칸트에게 있어서 진리를 찾는다는 건 충분한 근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정말 충분한가? 혹시 내가 그냥 가능성일 뿐인 걸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감정이나 억측 같은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는 합리적인 생각의 진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칸트는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완벽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인데요. 똑같은 진실이라도 이걸 어떻게 다듬고 보여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칸트는 마치 과학자의 날카로운 메스와 예술가의 다채로운 붓을 딱 구분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 완벽성이라는 건 보편적인 법칙과 이성을 바탕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수학 공식이나 과학 법칙처럼요. 감정에 끼어들 틈 없이 원인과 결과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거죠. 반면에 미학적 완벽성은 주관적인 감각과 느낌에 호소합니다.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생생하다.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 마음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는 완벽하지만 그 기준과 목적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칸트는 이 두 완벽성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이걸 가지고 당시 문화비평까지 하는데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교계의 그 재치 있고 화려한 말솜씨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이렇게 아름다움이나 감각적인 즐거움, 즉 미학적 완벽성만 쫓다 보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논리적인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참 즐겁고 멋있는데 다 듣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그런 공허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봄에 대한 예시를 보면 두 완벽성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인은 온갖 감각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우리 머릿속에 봄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주죠. 우리는 그 시를 들으면서 봄의 향기, 따스한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감각을 자극하는 미학적 완벽성이죠. 하지만 시는 우리에게 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지 그 원인까지 설명해 주진 않아요. 반면에 천문학자는 어떨까요?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의 기울기라는 객관적인 원인을 통해서 봄이 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 완벽성을 갖췄죠. 하지만 시처럼 우리의 감성을 막 자극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 칸트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진리를 판별하는 근거라는 도구도 있고 그걸 표현하는 두 가지 완벽성이라는 방식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이성을 가졌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요? 왜 자꾸 엉뚱한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칸트는 그 주된 범인으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을 딱 지목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편견은 이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감정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들을 마치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되는 객관적인 법칙인 것처럼 착각하는 정신적인 습관.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칸트는 거의 모든 편견이 딱 세 군데의 강력한 원천에서 흘러나온다고 분석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방, 관습, 그리고 경향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판단을 조종하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예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는 모방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믿음을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는 강한 경향이 있어요.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다수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고 싶어지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 바로 그 순간이 모방의 편견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칸트는 이게 우리 개개인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거대한 대중의 일부로 만들어버린다고 아주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다음은 관습입니다. 어떤 생각이 단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진리처럼 굳어지는 현상이죠. 원래부터 그랬어 라는 말,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 칸트가 든 유행의 예시는 정말 예리해요. 유행에 맞춰 옷을 입는 건 사회생활의 일부일 수 있죠. 하지만 시대의 유행에 맞춰서 자기 생각까지 바꿔버리는 건 지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천은 바로 경향성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이 기우는 방향을 뜻하는데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 감정, 이해관계가 이성의 눈을 가리는 모든 방식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아주 강한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주장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굉장히 너그럽게 보고 반대되는 근거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평가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자기 기만의 원천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세 가지 편견의 원천 위에 칸트는 더 교묘하고 위험한 편견들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이건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의 편견, 칸트는 위신의 편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내용이 타당한지를 스스로 따져보기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의 명성이나 지위에 기대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인데 맞겠지? 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니까 틀림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편견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에 권위에 복종하는 그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죠. 칸트는 특히 영웅 숭배의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상가나 학자들을 존경하는 걸 넘어서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절대적인 진리, 마치 신이 내린 신탁처럼 여기게 되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진리를 향한 탐구가 아니라 지적인 노예 상태로 떨어지는 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반대편에는 정반대의 편견이 있습니다. 바로 자만심의 편견이죠. 타인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판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어떤 비판이나 새로운 지식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칸트는 박식가,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을 경계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책의 내용을 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가 마치 그 책을 쓴 저자와 동등한 수준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남의 생각을 아는 것과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런 자만심은 결국 더 이상의 지적 성장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오류와 편견의 미루를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칸트는 우리에게 이성의 오용을 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줍니다. 일종의 지적인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쳐주는 셈인데요. 바로 고대부터 사람들을 현혹시켜온 논리적 속임수, 궤변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궤변은 한마디로 정교하게 설계된 정신 게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논리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죠. 이 게임의 규칙, 즉 궤변의 패턴을 일단 배우고 나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주장과 광고, 토론 속에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곡물더미나 대머리처럼 명확한 경계를 딱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을 이용하는 고전적인 궤변부터 한번 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곡물더미가 있어요. 여기서 곡식을 한 알씩 계속 빼냅니다. 정확히 몇 알째부터 이게 더미가 아니게 될까요? 또 머리카락은 정확히 몇 올이 빠져야 대머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애초에 이 궤변의 목적은 답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애매한 경계를 파고들어서 그 기준이 대체 뭔데? 라고 물으면서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뿔 달린 남자의 궤변의 궤변은 겉보기에 멀쩡한 논리 구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전제,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전제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뿔에 적용하는 순간 논리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맙니다. 이건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 교묘하게 거짓된 전제를 슬쩍 숨겨 넣어서 듣는 사람이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이 책에는 더 교묘한 기만술들이 소개됩니다. 아주 유명한 거짓말쟁이 역설은 문장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베일 쓴 남자는 우리가 안다는 말을 얼마나 애매하게 쓰는지를 파고들어요. 베일에 가려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인데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피구라의 디티오니스는 하나의 단어를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교묘하게 사용해서 결론을 왜곡하는 건데 이건 오늘날 광고나 정치 연설에서 정말 흔하게 쓰이는 궤변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고대 그리스의 말장난이나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오늘날의 토론, 광고, 뉴스 기사, 심지어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형태만 살짝 바꾼 채 끊임없이 나타나는 잘못된 추론의 기본 패턴들이에요. 칸트의 논리학을 통해 우리는 이런 정신게임을 간파하고 우리를 현혹하려는 시도로부터 스스로의 이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죠. 저 말의 진짜 근거는 뭐지? 그리고 그 근거는 과연 충분한가? 하고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마누엘 칸트의 책을 통해 생각의 규칙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축구 규칙을 다 안다고 해서 누구나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의 규칙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규칙에 따라 명확하게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아주 현실적인 장애물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편견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외부의 논리적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두고 이건 확실해 라고 말할 때 그 확신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그냥 막연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칸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모든 지식에는 반드시 그것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지금부터 그 근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근거, 이게 뭘까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어떤 주장을 떠받치는 건물의 기둥 같은 거예요. 이 기둥, 즉 근거가 부실하면 주장은 금방 무너져 버리겠죠? 반대로 기둥이 튼튼해야 하면 우리는 그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근거야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모든 과정의 출발점인 셈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근거와 그 근거로부터 나오는 결과, 즉 귀결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주 명확한 예로 사과나무라는 근거가 있으면 사과 열매라는 귀결이 따라오죠.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해요. 하지만 만약에 누가 저기 둥글고 빨간 게 보여 라는 근거 하나만 가지고 저건 틀림없이 사과야 라고 단정한다면 어떨까요? 칸트는 바로 여기서 근거에도 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거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칸트가 아주 날카로운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충분한 근거와 불충분한 근거입니다. 충분한 근거는요, 마치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진 퍼즐 같아요. 결과에 대해 어떤 의심이나 질문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설명이죠. 반면에 불충분한 근거는 짙은 안개 속에서 사물의 희미한 윤곽만 보는 것과 비슷해요. 아마 저건 자동차일 수도 있겠다 정도의 가능성, 짐작만 하게 할 뿐이죠. 확실성을 주진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업가가 10만 달러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 돈은 5만 달러는 사업으로 직접 벌었고 나머지 5만 달러는 유산으로 상속받은 거야 라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그의 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돈이 생겼는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해서 달 표면에 지구처럼 산과 계곡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달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칸트는 바로 이런 게 불충분한 근거에 기댄 아주 위험한 생각의 도약이라고 지적합니다. 산과 계곡이 있다는 게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조금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확신할 근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둘을 구별하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칸트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편견이라는 이름의 색안경 때문이죠.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칸트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편견이 사실은 딱 세 가지 뿌리에서 자라난다고 분석합니다. 그건 바로 모방, 관습, 그리고 경향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생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모방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전문가가 그렇다는데?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 따져보고 판단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의견, 특히 대중의 의견이나 권위자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일종의 생각의 아웃소싱 같은 거죠. 하지만 칸트는 진짜 암은 남의 생각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직접 생각하는 데서만 시작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방의 편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게 바로 이 권위의 편견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장을 들었을 때 그 내용 자체보다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더 신경 쓸 때가 많잖아요. 아주 저명한 학자나 유명 인사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그 위대한 사람의 생각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지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는 셈이죠. 남을 따라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또 있는데요. 바로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 즉 관습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게 왜 옳은지 더 이상 묻지 않게 돼요. 그냥 그 익숙함 자체가 그게 옳다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칸트가 정말 기가 막힌 구분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행에 맞춰서 옷을 입거나 어떤 의식을 따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행에 뒤처진 바보가 되느니 유행을 따르는 바보가 낫다고까지 말하죠.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추론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유행에 맡겨버리는 건 언제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대의 흐름이나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사고의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편견의 마지막 뿌리는 경향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 판단의 저울이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욕망, 이기심 쪽으로 슬그머니 기울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어떤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서가 아니라 그 주장을 믿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거나 내 허영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걸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알아채기 힘들고 교묘해서 가장 강력한 내면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속의 문제, 즉 내면의 적인 편견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명확한 사고를 방해하는 건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덫들이 도사리고 있죠. 바로 논리라는 가면을 쓴 속임수, 궤변입니다. 궤변이라는 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그럴듯해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말도 되는 것 같아서 우리를 쉽게 혼란에 빠뜨리죠.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적 오류라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칸트가 소개하는 몇 가지 고전적인 궤변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임수를 간파하는 훈련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가장 유명한 궤변 중 하나죠. 바로 거짓말쟁이의 역설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크레타 섬 출신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모든 크레타에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약 이 말이 참이라면 크레타인인 에피메니데스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가 한 말은 거짓이 되어야 해요. 근데 또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아니니까 그는 진실을 말한 셈이 되죠. 이렇게 끝없이 맴도는 논리적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죠.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말장난인데요. 대머리의 역설입니다. 자, 머리카락이 한 올 빠진다고 대머리가 되진 않죠? 두 올 빠져도 아니고요. 그럼 도대체 머리카락이 몇 개부터 빠져야 대머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결국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남아있으면 대머리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자나 키가 크다처럼 기준이 애매한 단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궤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이죠. 자, 이건 뿔의 궤변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지갑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전제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뿔을 잃어버린 적이 없죠.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죠?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형적인 언어적 속임수입니다. 칸트는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하나 소개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2랑 3을 더하면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달걀 3개도 사실은 5개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아들은 2 더하기 3은 5라는 수학적 진실과 눈앞에 있는 물리적인 달걀 3개라는 현실을 교묘하게 뒤섞는 결합의 궤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궤변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오, 그래? 하면서 달걀 3개를 낼름 먹어버리고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담은 2개는 네가 먹으렴. 때로는 이렇게 실용적인 대응이 100마디 논리적인 반박보다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죠. 이 일화도 정말 재치 있습니다. 성직자 한 명이 철학자 아벨라르두스를 놀리려고 저기 좀 보시오. 소가 하늘을 날고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아벨라르두스가 깜짝 놀라 쳐다보자 성직자는 깔깔 웃었죠. 그러자 아벨라르두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직자 같은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가 하늘을 나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믿었소. 이건 정말 멋진 반격이죠? 상대방의 거짓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권위와 명예를 믿었기 때문에 속았다는 식으로 되받아치면서 눈에 보이는 황당한 사실보다 보이지 않는 신뢰와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는 한 수 위의 논리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면의 편견과 외부의 궤변들을 극복하고 정말로 명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칸트는요, 진정한 지성인, 진정한 학자가 되려면 단순히 머리가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칸트는 진정한 지성인의 품격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머리의 품격과 마음의 품격이에요. 머리의 품격이 지식과 논리라는 자동차의 강력한 엔진이라면 마음의 품격은 그 엔진이 올바른 방향, 즉 진리를 향하도록 이끄는 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엔진 성능이 좋아도 핸들이 고장나거나 운전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몰면 그 차는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칸트는 그 머리의 품격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남의 생각을 그저 따라하는 모방과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천재성의 차이입니다. 다른 학문은 모방만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특히 철학은 이미 있는 지식을 달달 외우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칸트는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천재성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한 배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그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아서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은 도덕성을 갖추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칸트가 가졌던 배움에 대한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편견과 궤변의 함정을 피하고 칸트가 말한 그런 품격 있는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칸트의 마지막 조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칸트는 그가 살던 시대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게만 하는 주입식 교육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지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나 강 이름을 무작정 외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저 멀리 있는 바다의 신비로운 이야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흥미로운 관습에 대해 들려줘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라고 제안했죠. 배움이 지겨운 숙제가 아니라 가슴 뛰는 탐험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 교육에도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이 부분이 칸트 교육 철학의 핵심인데요. 그는 두 가지 교육 방법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문답식 방법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외운 답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죠. 칸트는 이런 기계적인 암기 교육은 생각하는 능력을 죽이는 것이라고 봤어요. 역사적 사실을 외우는 데는 쓸모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이치를 따져야 하는 철학이나 과학 교육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방법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스스로를 생각의 산파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산파는 아기를 대신 낳아주지 않잖아요? 산모가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교사는 학생에게 정답을 그냥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서 진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 안에 이미 잠자고 있는 이성을 깨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길이라고 칸트는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칸트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논리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몇 가지 규칙을 배우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학문일까요? 아니면 불충분한 근거를 가진 주장을 가려내고 내 안에 숨어있는 편견을 똑바로 마주하며 세상의 온갖 궤변과 속임수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진정한 지적인 자유를 향한 길일까요? 칸트의 대답은 아마 명확할 겁니다. 논리학은 우리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도구라고 말이죠. 자, 드디어 칸트의 논리학을 따라온 긴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리의 규칙, 그러니까 생각의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부턴 그 규칙을 사용해서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바로 진리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칸트에게 논리학은 그냥 머리 쓰는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지혜로 가는 길 그 자체였던 셈이죠. 그럼 논리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무엇이 참인가 하는 문제죠. 칸트는 과연 어떤 인식이 그냥 그럴듯한 의견을 넘어서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봤을까요? 칸트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확실성의 단단한 기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그 결과에 대해 정말이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아주 정교한 기계의 설계도처럼 말이죠.
그 설계도만 보면 모든 부품의 역할과 작동 원리를 다 알 수 있듯이요. 반면에 불충분한 근거는 우리를 그저 가능성이나 추측의 세계에 머물게 합니다. 결과의 일부만 보여줄 뿐 전체 그림을 보여주진 못하거든요. 이건 마치 짙은 안개 쪽에서 저 멀리 희미한 윤곽을 보는 것과 같아요. 아, 뭔가 있긴 있구나 싶지만 그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불충분한 근거가 만들어내는 인식의 한계인 겁니다. 칸트는 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힌 예시로 설명합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달에 사람이 산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달에 산과 계곡이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 산과 계곡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체가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죠. 하지만 어떤 사업가가 1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무역으로 5만 달러를 벌었고 상속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근거를 대면 어떨까요? 이건 충분한 근거입니다. 5만 더하기 5만은 정확히 10만. 그 재산의 출처를 완벽하게 설명하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주장의 원인, 즉 근거를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장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을 통해서도 진실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문에서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봤다고 칩시다. 처음엔 긴가민가겠죠. 그런데 그 후에 정말로 교회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설교가 열리고 거리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까요? 그 승리 소식에서 파생된 모든 결과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는 맨 처음 봤던 그 신문 기사가 진짜였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결과가 참이면 그 원인도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진리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살펴볼 차례겠죠? 칸트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장애물로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을 지목합니다. 마치 맑은 시야를 가리는 자욱한 안개처럼요. 칸트는 우리가 가진 모든 편견이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바로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합니다. 모방, 관습, 그리고 경향. 이것들은 얼핏 보면 우리가 일일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아주 편리한 정신의 지름길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함정들입니다. 첫 번째, 모방의 편견. 이건 한마디로 정신적 동조압력 같은 겁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대신 그냥 다수의 판단을 따르는 거죠.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원래 그런 거라잖아. 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 편견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칸트는 아주 날카로운 정보를 던지는데요. 모두가 듣자마자 와, 맞다 하고 동의하는 판단일수록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생각일 수 있으니 의심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유는 종종 즉각적인 환호보다는 불편한 침묵과 마주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관습입니다. 관습은 분명 우리 삶에 유용한 정신적 지름길을 제공해요. 하지만 이게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진실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이 그게 옳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칸트는 특히 유행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아주 어리석다고 비판합니다. 옷차림이야 유행을 따를 수 있지만 우리의 이성마저 유행에 맡겨버리는 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칸트는 권위의 편견을 특히나 더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지성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면서 내 자신의 판단력을 그 사람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위대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비판도 없이 수용하고 혹시라도 반론을 제기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칸트는 이런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따라하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적인 편견을 넘어서면 이번엔 외부의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겉보기에는 아주 논리적인데 실제로는 우리를 속이는 궤변이라는 함정이죠. 이것들은 언어와 논리가 가진 미세한 허점들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결론으로 이끄는 아주 지능적인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논리 같은데 결론은 터무니없는 경우. 칸트는 이 고전적인 이야기로 이걸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꽤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한 농부가 아들에게 달걀 3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달걀 3개가 있으니 2개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2 더하기 3은 5니까 달걀은 총 5개예요. 어때요? 단계별로 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결과는 말도 안 되는 5개가 될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버지의 행동이 이 궤변의 허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냥 달걀 3개를 먹어버리고 아들에게 자, 이제 네가 말한 나머지 2개를 먹어라 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이 추상적인 개념인 숫자와 구체적인 사물인 달걀을 자기 마음대로 뒤섞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논리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동한 거죠. 이게 바로 합성의 오류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궤변의 한 방식입니다. 자, 이건 고대부터 내려온 아주 유명한 궤변입니다. 언어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가정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뿔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전히 뿔을 가지고 있다. 어떻습니까? 각 문장은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결론은 완전히 말도 안 되죠. 도대체 이 논리의 어느 부분에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논리적 함정은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치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도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이처럼 논리 속에 숨겨진 거짓 전제를 이용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 이게 바로 궤변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칸트는 이런 고전적인 논리 퍼즐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합니다.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크레타 사람의 역설. 국식 더미에서 곡식 하나를 빼도 여전히 더미인지 묻는 역설처럼 말이죠. 이 모든 궤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 정의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호함이 우리의 이성을 얼마나 쉽게 길게 만들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마음속의 안개인 편견과 외부에 덧친 궤변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위험을 아는 것이 전투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험난한 길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탐구자, 즉 지혜를 찾는 사람은 어떤 품격을 갖춰야 할까요?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배움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칸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저 지적인 능력, 똑똑한 머리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2가지, 즉 머리의 품격과 가슴의 품격을 함께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머리의 품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성, 즉 이해력, 이성 같은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반면에 가슴의 품격은 우리의 의지와 동기, 즉 그 지성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에 관한 문제죠. 칸트는 이 둘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라도 방향을 잡아주는 핸들이 고장나거나 엉뚱한 곳을 향해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뛰어난 머리도 올바른 가슴이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길을 잃거나 심지어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칸트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까지 줍니다. 바로 책을 읽는 방법인데요. 먼저 너무 지엽적인 책보다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책으로 큰 그림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책은 최소한 2번 읽으라고 권해요. 처음 읽을 때는 숲 전체를 보듯이 빠르게 훑으면서 핵심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2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 읽을 때 표시해둔 어려운 부분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살피듯이 깊이 파고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읽은 것을 그냥 머리에 쌓아두지만 말고 충분히 성찰해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칸트에게 학문, 즉 배움이라는 건 단순히 좋은 직업을 얻거나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 인류 전체를 온갖 편견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도덕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의 힘을 고양시키는 것, 그 자체로 아주 숭고한 사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칸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혜를 향한 탐구를 거대한 인류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위대한 사상가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고귀한 전통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칸트는 이 거대한 철학의 여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감각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추상적인 사유를 시작한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없는 질문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소크라테스를 거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체계를 완성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라이프니츠와 로크 같은 근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중세 스콜라 철학의 모호함을 걷어내고 모든 것을 명료한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기에 이릅니다. 칸트에게 진정한 의미의 철학은 바로 그리스인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신화나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고 개념 그 자체를, 즉 추상적으로 in abstracto 분석하려고 시도했던 최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처럼 보편적인 개념을 이성의 대상으로 삼아서 탐구하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진짜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아주 중요한 전환점, 즉 비판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것들을 부수고 비난하는 시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철학의 근본 토대 자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서 과연 무엇이 확실하고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낡고 부실한 건물을 허물어야만 그 폐허 위에 더 튼튼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이성의 엄밀한 비판을 거쳐야만 철학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로써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칸트의 시대가 비판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시대의 철학은 어떤 낡은 건물을 허물고 또 어떤 새로운 토대 위에 서야만 할까요? 칸트의 논리학 강의는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바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의 가슴에 던져주면서 그 기나긴 여정의 막을 내립니다.